안녕하십니까. 오늘 중자연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저희 금융시장 관련해서 주식시장 관련해서 저희 전망 자료 업데이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 시장이 7월부터 다시 조금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5, 6월 달에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 굉장히 어려울 때 중국 증시가 4월 29일에 바닥 확인 이후에 계속 반등을 했는데, 최근 조정이 좀 시작된 이유는 4월 이제 상하이 락다운 이후에 중정부의 이제 어떤 강한 부양책 기대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올라오다가, 보시는 4페이지 이제 그림들 보시면 저희가 이제 뭐 7월 달이나 8월 초중순까지 확인한 중국의 지표들은 물동량이나 수출 출하량, 주택 거래, 또 다양한 가동률 이런 것들이 이제 지하실까지 떨어졌던 중국 경기가 지상으로는 올라왔지만, 지상으로 올라온 이후에 역시 제로 코로나랑 부동산 이슈들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회복세가 V자가 아니라 다시 완만해지는, 슬로우 다운 되는 그런 분위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제 중국 2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비 0.4% 정도에 그치면서, 올해 3월 전인돼서 리커장 총리가 얘기했던 5.5% 연간 성장 목표는 당연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고, 시장 입장에서는 이번 7월 말에 있었던 정치국 회의에서 하반기에 어느 정도 더 강한, 그러니까 성장 목표를 지키기 위한 더 강한 부양책 기대를 했지만, 어느 정도 정책을 유지하는 정도 스탠스로 유지가 되면서, 그런 부분이 경기의 상단,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이미 했던 부양책의 효과가 경기 하단을 얼마나 또 올려줄지에 대해서 시장이 좀 불확실해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중국 금융시장이 뭐 채권시장, 금리 쪽이나 환율, 그리고 주식 쪽의 투자 심리 관련된 외국인 수급이나 거래 대금 전반적으로 눈높이 조정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V자로 봤던 부분들을 당연히 L자나 U자형으로 펀더멘탈을 인식하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왼쪽 상단 그림 보시면, 저는 중국의 금리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콜금리가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고, 사실은 굉장히 확장적으로 이제 돈을 가져가게끔 유동성 공급이나 금리를 낮춰놨지만 수요가 없는 그런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금리도 장단기물 할 거 없이 상당히 최저점까지 빠진 상황이고요. 위안화 환율 역시도 절하 압력을 당연히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 수급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미중 금리 차 역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재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시 주식시장 역시도 외국인 수급이 최근에 조금 돌아오곤 있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순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 7페이지 보시는 왼쪽 그림에, 지금 한참 중국이 2분기 실적 시즌인데 8월 말에 뭐 확정이 나겠습니다만, 그 전 단계에서 상해 심천의 잠정 실적들을 보면은, 보시는 이 왼쪽 그림은 2분기 기준으로 업종별로 전년 동기비와 QOQ로 얘기하는 전분기비의 이제 어떤 상황을 보여드리는 건데, 업종별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작년부터 중국의 대출은 특정 섹터나 중국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 그런 산업으로 들어갔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민간 쪽에 뭐 부동산이나 플랫폼, 또 내수 서비스 이런 쪽은 당연히 수요가 좋지 않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여실하게 드러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조업과 에너지, 테크 분야 뭐 이런 쪽, 그리고 뭐 에너지 쪽 이런 쪽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반대로 서비스업 안 좋고, 또 반면에 이제 전기차로 대변되는 밸류체인이라든지 부동산은 극단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 시장에서는 3분기 정도면 이런 실적의 양극화가 어느 정도 이제 실물이 살아나면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좀 연결이 되고, 전기차나 이런 신흥 육성 산업에서 기타 산업으로 조금 로테이션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실적에서 보여지지 않으면서 시장이 이제 어떤 특정 섹터들만 좋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저희가 그래서 3분기에 시장이 다시 이제 어떤 반등의 힘을 좀 다시 어떤 구축을 하려면
확인 사항들이 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몇 가지 이제 확인 사항들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 7월 말에 있었던 중앙정치국회의는 사실은 시장이 좀 실망은 했지만, 그래도 하반기에 확장적으로 정책 유지하겠다. 통화나 재정 완화, 또 부동산이나 플랫폼 쪽에 대한 규제를 뭐 대폭 완화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완화적으로 하는 방향성은 유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인민은행 입장에서도 통화를 더 완화하기도 좀 어려운 환경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좀 그 정책 효과들을 좀 모니터링 하겠다는 시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실망스럽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지금 중국의 고용 상황이나 전반적인 그 소비 관련된 그 임금이나 구매력 전반적인 지표도 약해져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청년층 그 실업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최소한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좀 확장적인 정책은 유지할 것 같다. 그래서 뭐 시장에서 걱정하는 뭐 최근에 돈유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로 인한 긴축이나 뭐 이럴 가능성은 좀 낮아져 있고, 어차피 좀 속도가 느려서 그렇지 완만하게 경기를 좀 끌어올리려고 하는 정책들은 이미 가동 중이었고, 뭐 그걸 좀 더 기다려야 되는 인내력이 필요한 구간이라고 주식시장 투자자들에게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10페이지 잠깐 보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국에서 지금 하반기 제일 중요한 지표는, 아까도 제가 금리가 너무 지나치게 낮고 돈을 아무리 가져가라고 해도 민간 부분이나 어떤 자생적으로 이렇게 수요가 세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10페이지 보시는 왼쪽 그림이 제일 중요한 데이터로 보여집니다. 중장기 대출 증가율이고요. 상반기 중국의 통화량이나 유동성 대출 증가율은 굉장히 높게 나왔지만, 사실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 그 단기 대출이나 어떤 그런 유동성 굉장히 많이 풀렸고, 금융시장의 초과 유동성은 많았지만, 결국에 수요를 볼 수 있는 가계나 기업의 중장기 대출이 제가 중국 모니터링한 이래 가장 낮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가계는 모기지 관련된 대출 급감이 컸을 것이고, 기업 쪽은 당연히 제로 코로나나 서비스업의 부진, 또 최근에 플랫폼이나 이런 민간 쪽에 어떤 투자 심리 위축이라고 판단을 좀 갖고 있어서, 해당 지표가 6월 달에 반등은 했습니다만 7월 달에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 또 오른쪽 상단의 그림 보시면 중국 매니저들이 지금 거의 매주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있는 주택 거래 같은 데이터, 즉 부동산의 지금 거의 데일리로 보는 데이터들이 7월 이후에 회복 이후에 다시 또 작년 대비 추세를 하회하면서, 이 부동산 경기 회복되는 부분들, 중장기 대출이 올라오지 않으면 여기 경기가 완만하게 올라오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고요. 저희는 하반기에 이게 이 중장기 대출이 아주 완만하게라도 올라올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제조업 외에 나머지 서비스 부동산이 좋아지는지를 계속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뭐 중국 인프라 투자 토목공사 이런 거 잘 안 된다는 얘기 좀 저희 시장이 좀 하고 있는 거고요. 13페이지 잠깐 보시면 또 넘어가겠습니다. 중국 소비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미국처럼 중국이 소비 비중이 뭐 매우 높진 않지만 여전히 소비 쪽이 부진한 상태고, 역시 소비 역시도 당연히 그 제로 코로나 전략 정책,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중국의 그 예금 증가율이 극단적으로 높게 나오면서 가계의 어떤 소비 심리 위축이나 부동산 위축을 좀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단에서 부양책을 쓰고 있는 자동차나 전기차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소비 쪽 데이터들이 사실은 크게 좋진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어떤 그 기존에 했던 정책들이나 재정 정책들, 또 텍스컷 효과들 이런 것들을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은 중국 소비가 기존 추세로 완전히 복귀를 하려면 빨라도 연말부터 정도 돼야 저희가 데이터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방향성 자체는 중국 소비에 대해서 저희가 뭐 그래도 낙관을 좀 하고 있고, 뭐 이거를 그 최근에 뭐 저축률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간 거를 사실은 채권 투자자를 보여드리면 당연히 심각하게 인식을 하지만, 저희는 이제 조금 주식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이미 시장이 소비주나 이런 쪽이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고, 뭐 그런 측면에서 소비 데이터를 반대로 조금,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잠재력이나 구매력으로 좀 볼 수 있는 쪽으로 해석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어차피 소비주가 전체적으로 수급적으로 시장 투자자들이 많이 안 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 역발상 얘기는 좀 드리고 있지만, 아무튼 내년 상반기까지 중국의 그 소비는 최소한 올해 연말까지는 성장률을 상회하긴 좀 어렵고,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이제 베이스가 생기면서 증가율이 이렇게 예측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잠깐 보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내도 대중 수출이나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많이 급감하고 있고, 뒤에서 또 좋은 말씀 해주시겠습니다만, 중국 자체적으로 이렇게 최근에 수입을 안 하는 이유 중에 사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독일이나 일본 또 베트남도 대중 수출 관련해서 적자가 지금 나고 있는데, 중국이 수입을 좀 안 하고 있고, 수입을 안 하는 이유 중에 지금 주력 품목인 전기기계나 하이테크 같은 품목들이 사실 재고가 좀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재고가 좀 많이 쌓인 측면이 있고, 보시는 왼쪽 그림이 중국의 산업별로 최근 6개월 동안 재고의 레벨, 그러니까 백분율로 봤을 때 재고 자산을 좀 많이 쌓고 있는 것도 보여드리는 건데, 재고는 출하량하고 사실 보여드려야 맞는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재고가 스탁 개념이나 플로우 개념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산업별로 좀 많이 쌓여 있다. 이 얘기는 재고 조정을 필요로 하고 있고, 재고 조정 과정에서의 수입이 좀 급감하는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수입 비중 관련해서 저희가 재고들도 좀 계속 체크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전반적으로 아직도 부양 효과가 크게 발휘되지 않고 있고, 자체적인 재고 조정 압력이나 또 소비도 좋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관점에서야 제가 뭐 일단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중국 시장이 그래도 선진국 대비해서는 경기 침체를 탈피하는 피리어드라고 저기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매크로만 보시는 입장, 특히 중국의 내수를 좀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얘기는 사실은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를 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좀 업데이트 좀 드리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짧게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중국의 지금 뭐 주택 거래라든지 투자 관련 지표들, 또 디벨로퍼 관련된 상황들은 심각한 게 사실입니다. 아마 제가 중국 모니터링한 이래 위기가 한 두 번 정도 있었는데, 2014, 15년에 재고 측면에서 위기가 있었고, 당시에는 좀 과감한 부양책을 썼다면, 2016년 이후에는 그 방주불초라는, 즉 주택은 투기하는 게 아니라는 어떤 그 사실상의 뭐 캠페인 같은 거죠.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이래 사실은 정책들이 완전히 그 공급자와 수요자를 좀 코너로 몰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최근의 이슈들은 경기 침체나 산업 규제 이후의 어떤 후행적인 이슈긴 합니다만, 어쨌건 지금 크레딧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슈들을 좀 동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중국 부동산 문제는 결국에 제가 볼 때는 공급자 쪽에, 디벨로퍼 쪽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디벨로퍼에 대한 압박 과정에서 지난 5년 동안 규제 쪽에 어떤 빌드업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올해 들어서 수요 쪽에서 이제 주택 거래까지 작동하지 않으면서 결국엔 공급자들의 문제가 지금 발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잠깐 보시면, 최근에 이제 공급자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가혹할 정도로 규제가 강했고, 기존에 있는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롤오버가 안 되는 이슈들, 또 중국 정부가 그 디벨로퍼들을 등급으로 관리하는 이슈들, 또 최근에 이제 7월 이후에 화두가 되고 있는 중국의 그 부실 디벨로퍼들의 단지들이 이제 착공은 했는데 준공되지 않으면서 90%가 선분양이 되는 시장에서 기존의 수분양자들이 본인들의 이제 입주할 그 어떤 단지들이 부실화되거나 이제 입주가 제한이 되면서 그와 관련된 모기지 상황 거부 사태들이 지금 대거로 발생을 했고, 결국은 이것도 디벨로퍼 문제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디벨로퍼들의 중도금 계좌나 이런 관리를 좀 강화하면서 또 생긴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가지 좀 추정해 놓은 것들이 자료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최근에 이거 관련된 리스크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추정해 봤고요. 문제적 기업들의 리스트를 좀 보시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에서 조금 부실화될 수 있는 규모, 당장 하반기에 중국 정부가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해야 될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추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뭐 저희는 조금 주식 편향적이기 때문에 이거 좀 낙관적인 거 아니야라고 좀 보실 수는 있는데, 사실 2016년 초에도 중국 쪽에 부동산 관련된 크레딧 이슈가 나오고 레버리지를 일으켰던 기업들의 어떤 최종적인 부실 얘기, 즉 곡소리가 나올 때 사실 주가는 바닥을 확인하고 16, 17년에 좋았었는데, 뭐 이번에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대도시 중심으로 주택 거래나 업황 시황은 바닥 확인 징후가 좀 발생을 하고 있고, 어제도 모기지 금리를 이제 연중 두 번째로 인하를 하면서
뭐 대단한 180도 형태의 부양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부동산 하단 받치기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업황은 일단 하반기에 연착륙을 한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 기존에 이제 그 디벨로퍼 문제는 자발적인 회복은 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제 사실상 개입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배드뱅크인 AMC의 개입이나 최근에 이제 그 각 지방 정부의 그 채권 관련된 크레딧 강화하는 움직임이 결국에는 디벨로퍼를 뭐 장기적으로 살리겠다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질서 정연한 디폴트 전까지 기본적으로 좀 연명을 시키면서 기존에 입주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 좀 해결을 시키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뭐 좀 아슬아슬합니다만 최악은 하반기에 좀 벗어날 수 있지 않겠나. 어차피 중국의 주도 산업이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의 그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에 이제 그 뱉어낸 부동산 밸류체인보다는 이제 기존의 내수나 정부 육성 산업을 좀 바라보면서 시장이 조금 더 부동산 해결 과정을 지켜보자라고 콜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이 아니라서 갑자기 조금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서 두서없이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회장님, 항상 저희 중자연 월간 세미나를 위해서 이렇게 중국 시장 관련해서 브리핑 해주시고 또 좋은 의견 주셔서 늘 감사드립니다. 김경환 부회장님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혹시 질문하실 사항이나 또 코멘트 주실 분들이 있으시면 온오프라인 할 것 없이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혹시 저 질문 좀. 네. 그냥 제가 질문 한 서너 가지만 드릴게요. 어제 중국이 세계의 공장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계의 공장이 지금 멈춰져 있다고 그러는데 중국 공장 전체가 하나를 100으로 봤을 때 전 세계는 거의 뭐다 돌아가는 거예요. 중국은 몇 퍼센트 정도 가공되고 있는지 비슷한 질문인데 유일하게 지구상에서 봉쇄되고 있는 나라가 봉쇄 이제 반복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예를 들면 해제율, 우리나라를 기준 우리나라를 100으로 본다면 중국을 한 몇 퍼센트 정도 해제가 되는지. 두 번째 질문은 그 10월 말에 보면 당대할 때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연임이 결정될 걸로 이렇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아니면 결정되어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세 번째는 그 중국에 보면 중국이 전 세계 세계 공장이니까 그 독일 같은 경우도 발표를 했는데 재무부에서 발표를 했을 때 그 여러 가지 경제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러시아 유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고, 두 번째는 중국이 셧다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국이 전 세계 인플레이션에 미친 영향이 있는지 큰지 얼마 정도 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왜 이렇게 중국이 유일하게 봉쇄가 되고 있는지, 정말 백신 못 맞아서 그런지 의장님 생각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은 아까 지금 가깝게 얘기하신 질문 답변 제 의견 좀 드리면은, 뭐 중국이 수출하는 인플레를 볼 때 가장 쉬운 거는 중국의 수출 물가, 그리고 그거랑 연동되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를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이 생산자 물가를 수출을 통해서 밀어내는 것들 관련해서 결국에 생산자 물가가 피크를 지났냐가 중요할 것 같고,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는 일단 작년 10월, 11월을 고점으로 해서 증가율이다 보니까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지금 한 4, 5%대까지 최근에 떨어져서 저희가 보는 예측은 9월, 10월까지는 거의 2, 3%대까지 떨어질 걸로 생각을 갖고 있어서 생산자 물가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보통 미국의 그 수입 물가나 이런 쪽을 6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하다 보니까 미국 관점이나 선진국 관점에서 느끼는 수입하는 중국의 물가나 이런 것들은 사실 올해 대략 한 4분기 정도면 완전히 좀 피크아웃을 정점을 좀 지나갈 거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처럼 중국의 생산자 물가하고 미국이나 유로존의 수입 물가의 연동성이 최근에 이제 러우 사태라든지 에너지 위기 때문에 더 좀 달라진 측면이 좀 있습니다만, 중국발 그런 공급 관련된 인플레 압력이나 이런 쪽은 이미 좀 피크를 지났다고 저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앞서서 처음 질문하신 그 중국의 가동률이나 뭐 어떤 제조업 공장의 역할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국에서 나오는 산업 생산이나 저희가 광공업 생산 관련된 프록시 지표들을 보면 광공업 생산의 경우는 뭐 예전에 정상 수준이 작년에 100이라면 기본적으로 현재 대략
보합 수준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광공업 생산 자체들은 돌아가고 있고, 좀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중국이 수입을 안 해서 그렇지 수출 관련해서는 올해도 누적으로 14% 정도 증가를 유지를 하고 있고, 작년에 연간 30%나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중 수출이 문제지, 사실 중국 자체 수출이 상대적으로는 연착륙 중이고요. 이렇게 좀 잘 나오는 이유는 최근에 그 중국과 경합도가 높은 유럽 수출이나 관련된 품목들이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계속 발휘되겠지만 유로존의 에너지 위기나 공급망 위기가 상대적으로 중국은 자체적으로 이제 자발적인 락다운 이슈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공급망 유지를 하면서 수출이 좀 유리한 측면으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반적인 그 제조업이 굉장히 꺼졌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체적인 재고가 전반적으로 좀 산업들이 높아지면서 선 재고 소진을 하면서 수입을 안 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중국의 수출로만 연동되는 독일이나 우리나라 같은 국가들은 체감적으로는 중국이 지금 거의 뭐 작동하지 않는 걸 느껴지는 약간의 그런 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 그 뭐 락다운이나 백신 관련해서는 훨씬 더 대표님이 전문가시라서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는 뭐 그 락다운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그 좀 희생을 하고 있는 거냐는 앞서 그 첫 페이지 4페이지쯤에 보여드린 중국의 뭐 물동량이나 이런 것들을 전년비로 좀 괴리를 보면은 물동량은 여전히 15에서 한 20% 정도 괴리를 보이고 있고, 경기 자체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동량이 저는 제일 비슷하다고 보는데, 여전히 한 그 뭐 작년 기준으로 현재 한 80%밖에 안 되는 상황으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경기가 결국엔 그런 부분에 좀 잡혀 있다라는 바로미터로 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신은 나중에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달 그 당대에서 결정돼 있습니까?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최근에 그 판명 안내하는 베이타이어 회의나 이런 것들 뭐 끝난 것 같은 움직임들을 그 당 최고 수뇌부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뭔가 특별하게 저희가 인민일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프로파간다 바뀌거나 뭐 어떤 예상을 또 벗어나는 행보가 있을 걸로 보여지진 않고 있고요. 최근의 행보들은 복선들은 뭐 특별히 그 시진핑 중심으로 3기 지도 출범하는 데 있어서 이상 징후는 아직까지 파악은 되진 않고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뭐 중국이 지지율이 없고 여론이 어떤지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냥 경제 정책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 아까 보여드린 콜금리나 장기금리를 최근에 그냥 지지율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동하지 않을 때 결국에 민간 쪽이 관망을 하고 수요가 원활하지 않는 상태에서 금리 같은 자금 수요가 부진하다는 걸 항상 금리 같은 걸 지지율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여론은 지금 기업가들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상황이 좋지 않고 자금을 투자하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좀 나오는 상태겠지만, 뭐당 입장에서 최근에 어떤 지도하거나 어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특별히 3기를 본인이 3년이면 하는데 특별히 뭐 크게 이상한 징후라든지 이런 것들은 파악하지 않고 있어서 뭐 저희 예상하는 수순대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다 얘기는 드리고 있습니다. 김경환 부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천을 해주신 전주 시안 총영사님이시죠?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강호입니다. 한국에서 많이 방문했습니다. 수포하면서 13년 7개월 동안 중국에서 생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시한 출연사였습니다. 오늘은 훌륭한 분입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시간 지나까지 다만 저 경험과 그리고 또 국기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제 오늘 주제로 선정한 것이 바로 미중 패권인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 길은 어떻게 될지 그런 데 대한 제목을 목차를 보시면 중국 전술을 그리고 중국 발전과 부상 미국 대중국 정책 변화 그리고 중국 대응 전략 중국의 에너지와 산업력이 기술하고 대중국 투자 리스크 TPS 상황 한국 정책 방안 많은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정리하는 또 그래서 우리가 또 국익적인 관점에서 이건 주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 전통적인 잘 아시다시피 36개가 있지 않습니까? 36개인데 제가 오늘 특별한 소품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삼십. 36개가 있습니다. 보이나요? 이렇게 펼쳐지는 보입니다. 근데 이게 36개 주행란이란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다. 마지막이 이제 주의사항이 이제 주행란이라는 뜻이거든요. 주의사항. 그러니까 도망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 첫 번째 이제 차도살이라는 말인데 나무 칼의 힘을 사람을 죽인다. 국제정치에서는 이의제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원교 근고 어느 나라와 친교를 맺고 이 나라를 공격한다. 그 전국시대 때 그 범저가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일대노라고 하는데 편함을 유지하면서 저기 피로해지기를 기다린다. 근데 지구전 전략인데요. 그 다음에 관문 착지력은 오늘 정보, 도덕을 정보, 사드 보복 때 이런 중국이 이런 전략을 썼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개 마지막이 바로 주의사항, 도망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전국 시대 판도를 보면은 이제 그 중나라가 가장 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동쪽에 제나라가 있는데 이제예요 바로 원교 근고. 그러니까 그 제나라하고는 아주 가깝게 지내고 가장 가까운 나라 한 나라를 먼저 치고 그리고 더 가까운 이 나라 치고 그리고 조나라 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원교 근공 정책을 전통적으로 썼는데 지금도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명수, 잔도, 암도, 진창이라는 좀 말이 지금 36개 중에 하나인데요. 보면 뭐냐면 이 기도를 제가 직접 그렸습니다. 관중평은 바로 시안이 있는데, 근데 진나라가 이제 그 항우하고 그다음에 그 유방이 진나라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방이 먼저 들어갔지만 결국은 항우가 힘이 세니까 농공 행상을 항우 중심 문중을 합니다. 그때 잘 아시다시피 항우의 그 책사인 범증이 유방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결국은 유방을 한중 지방에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유방이 진령산맥을 넘어서 이게 잔도로 돼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엄청 높은 산맥인데 잔도를 타고서 이제 한중으로 갑니다. 한중으로 가는데 그때 장량이 잔도를 불살라십시오. 그렇게 이제 주청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 잔도를 불살라야만이 항우가 우리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살았는데 나중에 힘을 길러가지고 나갈 때 그때 한신이 낮에는 잔도를 수리한 척 하다가 밤에는 진창으로 돌아서 진창으로 간다. 그런 이야기. 여기 또 성동격서 그런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것도 36개 중에 하나다. 그럼 소개시키고 싶습니다. 이제 공산주의적인 협상 전술인데요. 이제 통일전선 전술. 공산당 힘만으로 주적 타도가 어려면 동조세를 확보해서 동맹 투쟁한다. 그리고 공갈 협박. 협박장에서 자리박차고 나가기. 고함 지르기 등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이야기 많이 되는 것이 샤프 파워라는 것이 있죠. 원래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가 있는데 샤프 파워는 금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인기라든지 이런 보이지 않는 손을 이용해서 구사하는 힘이다. 그래서 샤프 파워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보편주의와 상식보다는 당 이념과 방침에 따른 전략을 구사한다. 당의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 다 아시겠지만은. 그 다음에 중국 발전과 부상. 결국은 1978년 개혁개방 하면서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는데 결정적인 것은 2001년 WTO 가입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도약을 하게 됩니다. 선진국 기업들이 남기고 간 공장을 대거 흡수하고 이어서 볼보 등 세계 유수 기업을 이제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이징 컨센서스란 말이 거론됩니다. 워싱턴 컨센서스에 대항되는 개념인데 정부 주도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경제 개혁과 균형 잡힌 발전 전략이다. 그 밑에 보면 이제 덩샤핑 보이고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11기 3중 전의 사진입니다. 자, 중국 발전 전략을 보겠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에 의존한 형태 발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전략을 펴는데 첫 번째는
내수 시장 확대 정책입니다. 수요 측면은 내수 소비 확대를 하고 공급 측면은 산업 고도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국 IT 인터넷 공룡 기업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빅테크,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드베트라고 하죠. 근데 그 이러한 발전 과정을 거칩니다. 첫 번째는 중국 정부 진입 규제 정책. 그래요. 그렇게 되면은 외국 기업들이 이제 진출을 차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내수 시장을 개척하고 기술력을 키워서 경쟁을 키우고 가성비를 무기로 해외로 진출한다는 것이죠. 이베이가 중국 진출할 때 알리바바 마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베이가 바다에 상을 하면 알리바바는 창장을 악으라고 하고 바다에서 싸우면 모르지만 자국 강에서 싸운다면 이베이를 이길 수 있다고 자신했답니다. 결국 이베이는 진출 3년 만에 중국 시장에 철수하게 됩니다. 자, 만리 방화벽이라는 말 들었죠. 중국에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는 접속이 불가합니다. 카톡도 접속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잊혀서 사용하고 저는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그런데 창업 열기, 동업의식, 혁신 마인드도 매우 중요하다. 중국 발전에 있어서. 전자상거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간편결제. 그 아이플라이텍은 중국 음성시장의 70%를 장악하고 있고, DJI는 세계 상용 드론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4년 제가 알리바바를 방문했는데, 그때 알리바바 임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인인증서가 왜 필요하냐? 왜? 기업이 보안장치를 개발해서 장착해서 고객을 보호하고 고객들의 정보를 축적해서 신용도를 평가하면서 상거래하면 되는데, 당시 우리가 공인인증서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공인인증서가 없어졌죠. 두 번째 전략은 혁신 발전 전략인데, 대표적인 것이 중국 제조 2025입니다. 제조 핵심 산업 10대 분야, 그리고 5대 중점 프로젝트를 제시했는데요. 부품 생산을 목표를 2025년까지 70% 달성한다. 그리고 반도체 자금률 높이기 위해서 정부 차원의 산업 육성책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규모 반도체 펀드를 조성해 놓고 있다. 그래 이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는 1대1로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전략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AIIB 설립을 했고, 그리고 G7 국가인 이탈리아와 함께 1대1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부채 외교 문제점이 노정됐죠. 대규모 1대1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개독이 이제 많이 이제 빌리게 됩니다, 돈을. 그래서 개독이 이제 부채 이제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되고 거기를 기활해서 중국이 영향력을 확대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스리랑카 한바토타 항구 99년 운영권 확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못 갚으니까 운영권 내놔라. 그래서 사실상 한바토타 항구는 중국의 손에 넘어가게 된. 그래서 최근에 스리랑카 라자스팍스 정부가 이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너무나 많고 또 세계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결국은 이제 그래서 1대1로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스리랑카 한바토타 항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이제 대중국 정책 변화. 자,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세계 문을 열고 경제로 발전하면 민주주의 등 서방의 가치를 공유할 것이라는 낙관론에 입각해서 인게이지먼트 파러스를 이제 미국이 이제 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클린턴 행정부 때 이제 의회 지도자들이 그 중국 WTO 가입을 반대했습니다. 강한 요구 조건을 내걸어야 된다. 그러나 클린턴이 의회 지도자들을 설득하면서 중국 WTO 가입을 지원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되느냐? 결과는 미국의 가장 위협적인 경제 상대를 키웠다. 공산당 일당 독재가 여전하고 커진 경제력 바탕하에 군사력도 급속도로 증대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진핑이 미국을 일깨웠다. 시진핑의 중국몽 드라이브가 바로 트럼프 대중국 조치를 이끌었고 미국 내 중국 견제 의견에 일치를 했다. 자, 지금 이런 형국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생산하고 미국 소비 구조인데 미국은 이걸 이제 깨보려고 해서 디커플링 전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결국 막대한 대미 흑자, 1년에 뭐 수천억 달러를 미국 시장으로부터 흑자를 얻는데 이것이 바로 중국 군사력 증강과 영향력 확대 원동력이 되고 있다. 미국이 견딜 수 없게 된다, 이거. 그래서 트럼프 정부 때부터
밑에 중국 압박 정책을 이제 펴기 시작한 거죠. 자, 펜스 부통령이 연설합니다. 2018년 10월에 허드슨 연구소에서 연설하는데 미국의 대중국 포용 정책이 실패했다. 중국은 미국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다. 이렇게 된다. 처칠이 이제 과거에 연설할 때 이것이 바로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연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허드슨 연구소 연설, 펜스 부통령 연설이 아마 역사학자들이 나중에 신냉전을 알리는 연설로 기록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 중국 압박 잘 아시다시피 관세 폭탄, 그리고 기술 굴기 차단을 해서 이 중국 제도 2025를 정조준하고 화웨이도 억제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규제를 했습니다. 특히 MIT 등 신입생 선발해서 중국 학생을 배제하고 중국인 공산당 비자 취소를 하고 주 휴스턴 총영사관을 폐쇄 조치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는 2020년 5월 달에 미국 대중국 전략을 미 의회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또 2020년 7월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시진핑 총석은 실패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 신봉자라고 이제 상당히 극단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은 어떤 전략을 대응하고 있는가? 지구전 전략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지구전 전략은 바로 마오쩌둥 전략이거든요. 자신보다 강한 상대방과 정면 승부에 말려들지 않고 유격전 등 유리한 방식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투쟁으로 무너뜨린다는 전략인데요. 바로 이게 이제 제 밑에 이제 사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예난에 양자링이라는 데 이제 토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마오쩌둥이 살았던 토굴인데 그 앞에 조그마한 책상이 있어요. 그 책상에서 바로 지구전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시진핑이 지구전 전략을 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언제냐면 2020년 7월 30일 날 공산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제 환경이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 매우 증가한다. 앞에 놓인 많은 문제는 중장기적인 것이라 반드시 지구적으로 인식해야 된다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에 신경을 쓰는 민주주의 국가는 미국이 지칠 때까지 버티는 전략이다. 자력 경쟁을 강조하고 길고도 험한 싸움을 각오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이 아직은 경제력과 군사면에서 월등하다.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첨단 과학기술도 앞선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인구, 경제 규모를 바탕으로 실력을 기르면 시간이 갈수록 미국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담단타타 전략입니다. 불리할 때는 대화 카드로 위기를 넘기고 유리하면 상대방을 공격하는 기만전술입니다. 이것도 바로 마오쩌둥 전략입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대화하고 칠 때는 친다. 그래서 결국은 장제스가 국공내전에 이제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제스가 공산주의자들은 전세가 불리하면 반드시 평화회담을 제의하고 실력이 생기면 평화회담을 파기하고 다시 공격을 감행한다. 이렇게 한탄을 했다는 겁니다. 자, 홍콩 국가보안법. 여러분들 홍콩 많이 가보셨겠죠. 저도 여러 번 가봤는데 음식 좋고 다채로운 쇼핑, 관광천국 불편함이 없지 않습니까? 영어가 통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만기가 홍콩 하면 자유, 고층 빌딩 질비함, 자유중개 무역화, 국제금융협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중국 어떤 홍콩의 중국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변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이 외강화와 대망후 일체화 가속화 전략을 펴고 있다. 그래서 지금 큰 다리 있지 않습니까? 이 다리를 연결해서 광동, 홍콩, 마카오를 어떤 중국화 시키겠다 이런 전략을 펴고 있다 할 겁니다. 자, 중국의 애국기업 NA 및 기술 확보.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제가 경험을 통해서 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중국 제조업 강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 2025 제조업 육성 정책을 이제 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핵심은 바로 M&A입니다. 기술력이 딸리기 때문에 외국의 유수한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인수할 때 거대한 펀드, 은행 자금을 동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중국 기업들의 이러한 자금은 중국 기업들에게 절대적인 경쟁력의 역할을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업, 정부, 은행이 삼각편대를 형성해 돌진한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2017년 3월 달에 제조 강국 건설에 대한 금융지원 관련 지도 의견이 발표됩니다. 제가 시안에 총영사로 있을 때인데 뭐냐면 단순히 은행뿐만이 아니고 증권이라든지 보험회사도 지원해야 된다. 그런 정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엄청난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보다 더 풍부한 자금력을 얻고 외국 첨단 기술 기업, 유수 기업 인수를 노고로 한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독일 로봇 기업 쿠카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기업이거든요. 로봇에서는. 근데 그게 결국 이제 인수하게 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인수 과정. 그런데 중국 정부가 나섭니다. 고위인사 방문 외교라든지 각종 양자 회담 기회에 측면 지원했어요. 이게 산업력 로봇에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중국이 쿠카를 인수하면서 인수한 이후에 로봇 산업이 일취월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구모타이 인수 사례 잘 아시죠? 이것은 특허권이 850개나 되고 글로벌 생산 기지를 갖춘 한국 양대 타이어 기업이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장이 이제 한국 그리고 중국 여러 개 있고 또 미국 조지아에 이제 타이어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베트남에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국 국내 유일의 항공기용 타이어를 공급하는 방위산업체였다. 사실 저는 국익 관점에서 이걸 신중하게 봐야 된다 하면서 보고서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그 막무가내였어요. 우리 정부도 그렇고 특히 채권단들이 어떻게 하면 팔아적힐까? 외국 기업이든 한국 기업은 상관없다. 그런 전략, 그런 생각,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금호타이어가 어마어마한 기업인데 이게 아마 공적 자금이 몇 조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팔 때는 인수 자금이 7,504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팔았다 말씀을 드리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미국과 EU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독일 반도체 회사인 아익스트론을 중국이 인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개입을 해서 결국 독일 정부가 이제 계약 승인 철회를 합니다. 이제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유럽에서 중국이 M&A 하는 데서 경각심을 더욱더 갖게 됩니다. 경각심. 그래서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에 직면한 우려한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런 여론이 이제 비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EU 집행위원회가 이제 여러 가지 권고를 하게 되고 EU 현고 통상장관회에서 유럽 기업을 약탈적 인수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자, 독일이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메르켈 정부 말기에 좀 하긴 했지만은 뭐냐면 2020년 7월 독일은 EU 밖에 있는 해외 기업의 투자나 인수가 공공질서나 국가안보를 위협할 경우 전략적으로 주요 기업의 지분 25% 이상을 외국 기업이 인수하지 못하게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이제 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이 공공질서나 국가안보를 저해하는지 조사하는 기간도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독일 정밀기계업체 라이펠트 메탈 스피닝 인수를 이제 보류하게 됩니다. 이것은 항공우주국이 쓰는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로켓을 만드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한국 관련 규정은 어떻게 되냐? 2019년에 이제 공포되고 2020년 시행이 됐는데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정법에 의하면 보유한 국가 핵심 기술이 국가로부터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라도 외국인 투자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로부터 연구 개발비를 지원받아 국가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라 미리 통상산업자원부 장관은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나 독일의 그 규정에 비해서 좀 부족하다 이거죠. 국가안보 개념과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가 핵심 기술에 대한 정의 및 범위, 심의 절차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데 있어서 개정법의 실제 집행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한국 대처 방향. 제가 이제 항상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업 매각 추진 시 중국 전략을 살펴보지 않고 제시한 인수 금액을 주요 판단으로
주요 요소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막대한 자금 지원하에 인수전에 뛰어들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제가 어떤 세미나에서 정부 고위 인사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저한테 비공식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은 M&A 시장에 나오면 중국 기업들이 마음먹으면 다 먹게 돼 있다. 이렇게, 그래서 좀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외교관 생활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국익 관점에서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서 참 통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가 버린 기업을 되찾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정부 금융기관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된다. 법정관리 기업 처리 시 채권단에게만 맡기지 말고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국익에 입각한 대응과 결정을 해야 된다.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선진국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독일은 요즘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기술 유출, 연구 개발 유출에 강력히 대처해야 된다. 현인 계획이 잘 아시죠? 그래서 비공개 계약으로 허점 파고도 기술 유출하는 건데, 카이스트 교수가 이제 지금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기술 유출에 대한 그런 형량이 너무나 낮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낮다. 이게 형량을 대폭적으로 올려야 된다. 그리고 해킹으로 또 요즘 많이 기술을 빼가지 않습니까? 해킹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중국 제조 2025가 제대로 된다면은 가장 피해를 많이 볼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이렇게 독일 메르스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지도를 보면 도표를 보면 사우스 코리아가 가장 오른쪽 상단에 있지 않습니까?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수직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첨단 제조업 비중을 수평축으로 해서 이제 조합한 것인데, 한국이 가장 취약하다. 이렇게 내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자, 대중국 투자 리스크, 요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죠. 자국 첨단 산업 육성과 자국 기업 우선 정책. 예를 들어서 삼성 SDI, LG 화학이 이제 전기 자동차 배터리 보조금에서 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 조직. 그러니까 기업에도 당 조직을 만들려고. 그래서 지금 민간 기업은 많이 지금 외국 기업도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장악하겠다. 외국 기업도 장악하겠다.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반외국인 제재법. 이건 뭐냐면 미국 등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제재하면 중국 정부가 나서 지원하고 보복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데이터 보안법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이건 뭐냐면 주무부서 승인을 거치지 않으면 경례 조직이나 개인은 외국 사법 또는 법 행정기구에게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보존된 데이터 제공을 불허한다. 이거니까 중국에서 만든 데이터를 다른 한국 기업이 예를 한국을 가져오기가 만만치 않게 이제 돼 있어요. 이거 상당히 규제가 까다롭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타국 사무용품 제조업체 복합비 등 설계 제조 전체 공정을 자국 내에서 하도록 새로운 규제를 도입을 추진한 잘 아시다시피 신도리코가 지금 상당히 이제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스포츠 무대에서 모욕당하면 이제 보복하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과거에 없었던 것이 지금 계속 이제 아주 급속도로 이런 새로운 규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진핑 권력 강화와 장기화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제20차 당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4년임을 목표로 해서 장기 집권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공동 부유도 내고 제3차 역사 교류도 하고 그런데 그리고 빈부 격차를 위해서 이제 공동 부유를 한다. 공동 부유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진핑이 과연 근데 언제까지 집권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야기는 저는 2035년까지는 집권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연세도 어느 괜찮을 수도 있고 또 두 번째는 푸틴 있지 않습니까? 푸틴하고 엄청나게 친하거든요. 러시아. 푸틴이 헌법을 개정해서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초장기 집권할 수 있도록 이제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2035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35년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시진핑 권력 강화 장기화 계속 보겠습니다. 이 문화 대혁명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이제 하죠. 자, 살아있는 정치 지도자에 대한 개인 숭배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수주의 세뇌 교육을 받고 자란 N세대, 그 다음에 중화민족주의 교육을 받은 샤오퍼너,
문화혁명 시대의 홍위병과 같은 시진핑 주석 옹호 세력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대학 강의를 할 때 물어봐요. 그러니까 근데 한국 학생들 대부분은 문화 대혁명과 유사한 그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높다.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중국 학생들은 아니다. 99.9%가 문화 대혁명은 다시 나타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민영 기업이나 집단의 영향력을 줄여서 공산당 권위 도전을 억제한다. 자, 마인등 빅테크 창업자 은퇴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했어요. 빅테크 창업자들이 연예계든 문화 권력을 연예계도 문화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억제하는 거죠. 자, 공산당의 경제 주도권, 기업들의 생산 예탈권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의 자비에 따라서 기업 운명이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특히. 그래서 민영 기업들은 당은 눈밖에 나지 않도록 노심초사하는, 옛날엔 그렇지 않은데 요즘 들어서 부쩍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공동부유 정책 그 이야기 하겠습니다. 2021년 베이다이어 회의를 하고 나서 8월 17일 날 제10차 중앙재경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걸 제창했는데 그전엔 당시합의에서 선불원에 입각해서 했는데 시진핑이 이제 공동부유를 제청했다 이거죠. 자, 중요한 것은 천문학적인 부를 이룬 기업들을 사회적 표적으로 삼아서 규제 정책으로 전방위적으로 기업을 압박한다는 거죠. 자, 빅테크라든지 차량 공유업계 아시죠? 그죠? 사교육, 게임, 이건 다 이제 규제 대상이에요. 돈이 몰리는 곳죠. 홍색 정풍운동을 일으키죠. 그 다음에 좌담회도 개최해서 이제 이제 이런 분위기를 이제 진작시킨다는 거죠. 자, 영어 공부 대신에 영어 공부를 이제 완전히 못하게는 하지만 학원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영어 공부 대신에 시진핑 사상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개인 시간까지 제한하고 너는 학생들은 목요일 날 2시부터 5시까지만 해라. 딱 정해놔요. 이 사회주의국가에서는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저장성을 공동부유 시범성으로 설정해놨습니다. 자,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죠. 헝다그룹 파산설 이제 이야기 안 해도 잘 아시겠고. 자, 중국에 대한 투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그래서 요즘 차이나 엑소더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반중 분위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독일이 이제 많이 변하고 있어요. 이제 메르켈 총리가 퇴장하면서 독일이 이제 정책을 많이 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독일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 정부가 신장 인권 문제를 이유해서 폭스바겐의 대중국 투자 보증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투자 보증 신청은 신장 지역 사업장과 관계가 있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보증을 거부했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의 대중국 정책. 자, 다자주의 압박을 하고 동맹 회복하고 강화를 한다. 호주 정상회의 개최했죠. 그리고 미영호 안보 동맹 추진했고, 호주에 대해서 핵 잠수함 기술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 6월 달에 나토 정상회의 선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구조적인 경쟁에 직면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으로 중국은 나토 국가들 이익, 안보 가치에 도전하고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 약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중국과는 디커플링 정책을 펴가고 있지 않습니까? IPF를 만들고, 그리고 반도체 칩4 동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그래서 투키디데스 함정이다.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 사실 아시겠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투키디데스 함정은 기존 패권 국가와 빠르게 부상하는 신형 국가가 결국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대 그리스 시대 역사가이자 장군 투키디데스가 스파르타와 아테네 간의 전쟁인 펠로폰네소 전쟁사에서 기술했다. 이걸 기술했는데 그레임 엘리설이라는 사람이 예정된 전쟁이라는 책에서 펠로폰네소 전쟁의 원인이 급격히 부상하던 아테네와 이를 견제하려는 스파르타가 빚어낸 긴장관계의 결과에다 설명하고 이를 투키디데스 함정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미국이 중국을 압도할 수 있겠는가? 프라자 협정 1985년 프라자 협정을 통해서 일본의 부상을 제어했지 않습니까? 과연 성공할 수가 있겠나? 그러나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GDP 3분의 1이 룰이라는 것이 있는데
3분의 2, 미국의 GDP의 3분의 2가 되기 전에 압도를 해야만이 이게 가능한데 이건 지금 벌써 중국의 GDP는 미국의 GDP의 80%가 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실기했다. 두 번째, 중국은 방대한 내수 시장이 있다. 옛날 일본은 주로 수출 시장에 의존했거든요. 그 다음에 애완 보유고가 많고 또 세계 공급망 네트워크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개방되지 않고 통제된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을 제압한 것 같이 금융으로 중국을 제압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압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은 과연 투키티스 함정에 빠질 것인가?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대만 문제랍니다. 요즘 뭐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방문하면서 대만 문제가 더욱더 클로즈업 됐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저도 그렇게 보는데 왜냐하면은 그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났지 않습니까?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대만은 다르다고 봐요. 그 물론 러시아가 압도할 거라고 봤는데 요즘 저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데 자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나라가 큽니다. 상당히 커요. 인구가 4천만이 넘어요. 그리고 또 그 유럽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그러니까 배후가 있는 거예요. 유럽에서 계속 무기 대주고. 근데 대만은 하나 섬이고 아주 작습니다. 인구도 적어요. 그래서 그 환경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또 지금 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계는 러시아가 지금 어웨이 게임을 하고 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 홈그라운드다. 근데 저는 그 대만 같은 미중과 관계에서 그 중국은 홈 경기다. 미국은 어웨이 경기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번은 낸시 펠로시가 왔을 때, 하원 의장 왔을 때, 이제 육각형 모양으로 이제 그 봉쇄 그 어떤 그 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중국 전략이 탄로가 난 거다. 이게 노출이 된 거다. 이렇게 한 거야. 원래 생각한 것은 뭐냐면 중국 대륙에서 그 미사일을 엄청나게 대만에 부어가지고 초반에 완전 박살 낼 거라고 이게 봤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 세계 여론도 안 좋고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안 하고 봉쇄 전략을 펴겠다. 이게 노출이 됐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 대만 같은 우리나라 마찬가지지만 석유, 천연가스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산 뭐 이건 나라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역이라고 표현합시다. 그렇잖아요. 왜? 그러니까 이게 봉쇄를 하면 봉쇄를 뭐 한 달, 두 달 뭐 이렇게 몇 년까지 해버리면 대만이 꼼짝 못할 것이다.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이 개입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정치 전략이 좀 유용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대만에서 일어나면 우리나라도 결정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뭐냐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뭐 석유, 천연가스 대부분이 이제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데 대만 해협을 통과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대만 몇 번 가봤는데 자, 가운데 대만 해협이 있죠. 근데 오른쪽으로 위에서 배가 가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른쪽은 해구가 많습니다. 깊은 바다가 있고. 그리고 파도가 엄청나게 세요. 그래서 대만 해협은 잔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그 상선들이 대만 해협을 펑 아일랜드가 지금 가운데 있거든. 그걸 통과하게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대만 해협에서 일이 나면 결정적인 타격을 받은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래서 대만이 그렇게 중요하다. 우리나라로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간이 없으니까 한국 정책 방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결국은 기술 수준을 제고해야 된다. 자,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기술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자, 미중 패권 경쟁의 핵심은 바로 기술 경쟁이거든요. 미국은 기술을 장악하려고 하고 중국은 빨리 기술 자립으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고. 그렇죠? 근데 미국이 이제 중국을 제어하고 있는데 최근에 언론 보니까 반도체 나노7을 중국이 개발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확인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자체 기술력 없지만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뭐 빼온다든가 우리 카이스트 교수 같이 아니면 뭐 해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 샤프 파워를 동원한다든가 그래가지고 이제 기술력을 확보를 해요. 그래서 요즘 뭐 그 네덜란드 노광 장비를 더 못 팔게 하니까 자기들이 또 개발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칭화대학이라든지 뭐 중국 과학기술대학 그 학생들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우수하고. 그래서 그것도 만만치 중국, 미국이 뭐 기술 차단한다 해서 중국이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한편 미국의 인위적인 디커플링이 중국 기술 자립 의지를 강화시켜주는 측면도 있다. 리커창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8대 국가산업, 7대 과학기술을 발표하면서 10년 동안 하나 칼을 가누는 심정으로 매진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첨단 기술 제고에 매진해야 된다. 그래서 선진국들과 첨단 산업, 신기술 분야에서 협력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 제4 산업혁명 시대 기술 표준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된다. 기술 표준화 작업에 동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아태 경제 프레임워크에 이제 참여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IPF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군 확보, 시장 다양화,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냉엄한 국제정치적 현실을 직시해서 우군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시장 다변화, 근데 주변 국가들과 관계 발전은 필수다. TPTP, 과거에는 TPP라고 했는데 이게 가입을 했었어야 돼요. 박근혜 정부 때 가입을, 이게 추진됐는데 안 했던 거예요. 이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벌써 일본이라든지 뭐 동남아 국가 뭐 저기 다 저기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나라, 회원국들이 동의를 얻어야 되고, 그 만만치 않아요. 그 국제기구. 그러니까 창설 회원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근데 그걸 안 했어요, 우리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문재인 정부 말기에 뭐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결국 안 되더라고. 그래서 또 심지어 미국은 TPP가 자기들을 견제하는 그러한 기구라고 그래갖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중국에서. 근데 자기들이 가입하겠다고 가입 신청을 했어요. 대만도 가입 신청했습니다. 이런 형국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국 사회 및 정책 변화를 관찰하고 효과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긴밀한 민관 협력 시스템을 가동한다. 민관이 협력을 해야 됩니다.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원부자재 공급망. 이거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부분의 중국 시장,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수입 시장을 다변하고 특히 국내 생산이 가능하도록 법제를 개정해야 한다. 우리 환경 뭐 하면서 환경 규제 계속 올리다 보니까 한국에서 국내에서 생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외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냉철한 그런 분석, 냉철한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데 한국의 방산물에서 약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폴란드하고도 뭐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많은 나라들이 어떤 그 방산 그러니까 자국 방어가 중요하다 해서 그걸 아마 무기를 많이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미국이라든지 소련,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이런 데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그 무기가 기술력도 괜찮고 또 값도 싸고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해외에서 외교관 활동하면서 그 전시회도 많이 특히 방산 전시회도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대부분이 그 제일 큰 그 부스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뭐 탱크도 갖다 놓고 뭐 우리는 탱크까지 안 가져오는데 대단해요. 뭐 근데 요즘 이야기가 많아요. 중국이 이제 태국에서 군함을 이제 진수를 했는데 태국이 어떤 요구 조건을 내걸었냐면 엔진만큼은 중국 거 쓰지 말고 독일 것을 써달라고 그랬어요. 이게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 조선도 보면은 요즘 이제 중국의 문제점이 많다 해가지고 한국 것을 많이 수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선전전에 너무나 능해. 사실상 그 정도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기술력이. 방산의 기술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나 뭐 선전하고 뭐 기술 싸게 주게 뭐 해가지고 그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시장을 우리가 장악하면 돼요. 방산 시장도 우리가 그러면 우리의 희망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최근에 개최가 됐는데 이제 반도체 칩 동맹 우리가 참여하겠다. 딱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반도체 칩4 동맹에 가입하면 뭐 중국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나 우리가 그 미국에 딱 통보를 한 이후에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당당히 중국에다 통보를 했어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예. 국익이 이렇게 해야만이 국익이 확보되는 것이다. 쭈삣쭈삣하고 뭐 의식해가지고 뭐 계속 그 결정도 못하고 그렇게 하면 결국은 대한민국 국익은 확보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건 매우 잘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 질문사항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강국 총영사님, 베이징 패권 경쟁과 한국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많은 논의할 수 있는 논점들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 계신 분들 질문이 많으시고 또 논의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한 10분 정도 압축적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 의견 있으신 분들 말씀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제 중국에 오래 근무한 사람으로서 중국 친구들 많고 중국을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한중 관계는 잘 발전해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그런 제가 경험을 통해서 정리한 거 그리고 그 나름대로 또 많이 들은 거 그래서 대한민국 국익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중국을 배제한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 국익이 중심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익 관점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도 사적 감정을 버리시고 아니 제가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회사 관점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질문 있으신가요? 혹은 또 본인 의견 코멘트 하실 분들? 예, 네. 남은영 교수님. 오늘 우선 여기 처음으로 와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자리 너무 우선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왔기 때문에 왠지 제가 하는 약간은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 해서 오늘 우선은 첫 번째로 김경환 부회장님 너무너무 혹시 잘 그 들었고요. 마스크를 끼니까 잘 안 들리는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강국 전 수원 총영사 강연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방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어떤 부분은 진짜 모르던 것도 많이 배웠고요. 단지 제 전공과 약간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한 두 가지만 보충하는 걸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초청받은 거를 갚겠습니다. 우선 제가 요즘에 연구하고 있는 분야는 중국 반도체 분야고요. 중국 반도체 공급망 쪽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선 제 처음에 다른 부분보다는 오늘 아마 전 통용사님께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있어가지고 약간 말씀하실 때 중국 기술 패권 쪽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설명만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단 한 가지 약간 동의하지 않는 것이 있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라기보다는요, 우선 중국 기술 수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선은 약간은 중국은 자체 기술력이 없다. 이런 쪽으로 판단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 기술력을 분석한 결과는 우선 뭐 솔라 패널이나 아니면 하이스피드 레일, 뭐 디지털 페이먼트, 그리고 뭐 윈드 터빈 전부 다 우리를 앞서고 있고요. 그리고 자급 가능해서 홍색 공급망을 이미 구축했고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딱 그냥 세미컨덕터 부분이랑요, 에어크래프트 부분만 5% 이하의 자금률을 갖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에어크래프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세미컨덕터 부분을 중국이랑 약간 경쟁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우리는 소위 얘기하는 반도체 분야에서도 우리가 잘하는 건 메모리고요. 비메모리 분야는 사실은 아직은 중국이 우리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지금 굉장히 우리가 뭐 치프에 들어가고 첨단 기술을 한다는 게 지금 많이 여론이 고출이 돼서 중국보다 전체적으로 세미컨덕터 부분이 경쟁력이 강할 거다라고 판단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약간은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좀 우리가 더 잘해야 되거든요. 앞으로요. 그 부분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남은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추가로 또 코멘트 하시거나 의견 주실 분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김구영입니다. 어저께 내일이 이제 한중일 30주년이고요. 어저께 신라호텔에서 뭐 중국 대사관이 40주년 행사를 해서 사람들이 각계 정계 사람들이 왔었는데 아까 제가 들어오면서 잠시 그런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 좀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생각도 말씀드렸고 오늘
이건 영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어가면서 한두 가지 궁금한 점도 있고 우리가 좀 생각하고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좀 다른 각도를 가져야 될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여러분들의 의견도 좀 여쭤보자 합니다. 좀 약간 다른 분위기라고 했던 거는 지금 최 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분위기의 역할이에요. 두 가지를 그냥 드리면 예를 들어 광고파 이제 설명서 이제 PT 자료 이렇게 쭉 하는데 눈에 확 거슬리는 게 우리 92년도 수교했던 그 과정의 일정을 쭉 하는데 번역을 이북식 번역을 아직 깨부셨다, 냉전 시대를 깨부셨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걔네들이 어디서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맨 마지막에 끝나고 나오면서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중국의 지금 모습이긴 한데 책자 이 선물 목달에 비싸기만을 가방을 주잖아요. 그 안에 뭐가 들었나 봤더니 제가 저희 집에 이제 제가 옛날에 북경대학교 있을 때는 이렇게 갖고 왔던 게 이제 마오쩌둥 전집인데 시진핑 저는 그 책이 딱 중국 가문수 관련된 책이 있더라고요. 야, 이 조금 이 방향으로 가는가 보다. 지금 말씀하셨던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런 생각이 들었었고요.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계속적인 고민이고 최근에 저도 굉장히 고민인데 국가적인 지금 영사님께서 말씀하신 국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네. 각국이 지금 다 국익해서 국익과 개인의 이익. 지금 아까 뭐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로버트 오브레이언 그 미 백악관 그 국가전략보좌관인가 이분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다른 이야기를 다 중국 관련된 뭐 비평도 하고 비판도 미국 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하면서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중국인에 대해서 존중과 경탄을 금하지 못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국의 역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적인 이념이 뭔지 공산당의 이념인 그거를 갖고 사는 건지 아니면 미국이나 서방에서 이야기하는 중국 문화, 중국인에 대한 존중과 경탄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약간 상반된 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적으로 중국의 이념, 공산당의 이념이 뭘 추구하는 건지 정말 그 로버트 오브리언이 이야기하는 세계 제패의 야망을 갖고 있어 뭘 하고자 하는 그 이념이 뭔가 있는 건지 아니면 문화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도 국익이라고 하는 혹은 전체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 억압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런 민주화 과정을 겪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중국도 세계적으로 막 이렇게 그 다른 국가들로부터 이제 적대시되고 뭐 이렇게 좀 그런 과정에서 중국을 아까 초기에 삼국지 이야기도 하셨지만 삼국 그 출전국 시대도 이야기했지만 중국에는 틈새가 없는 건지 기술 패권과 경제 이익만 이야기를 하면 뭐 세계적으로 왔죠. 시장도 다 그렇고. 근데 거기에서는 틈이 없는 건지 과연 한국인으로서 중국의 바로 옆에 있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중국인들하고 같이 하고 중국과 같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뭐가 없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제 답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정도의 아웃스 딱할 신더먼이라는 말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이게 어디 광고 문구에 나와 있기도 하지만 이 정도의 아웃스 성실에 대한 성실의 열쇠로서 딱할 신더먼 믿음에 대한 문을 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중국말로 이 정도의 아웃스 딱할 신더먼 과연 이런 측면으로 중국을 어떤 틈새랑 뭔가를 같이 할 수 있는 면도 있고 중국을 극복할 수 있는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 들거든요. 그래서 질문은 뭐 여러 가지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정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답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그
진짜 그 역사적인 긴 역사가 있고 중국은 그러니까 뭐 문화적인 것도 풍부하고 근데 근데 제가 중국에서 그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그 공산당의 어떤 그 국공 내전을 통해서 공산당이 집권하고 또 마오쩌둥 시기에 그 인민공사라든지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많이 소위 말하는 개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국가 정체성이라는 것은 물론 뭐 어떤 전략 전술은 옛날 것을 많이 따와서 이제 하고 있지만 국가 정체성은 공산당의 이념을 바탕에 둔 국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중국이 어떤 그 과거의 전통과 어떤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 연연히 이어져 갖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좀 덜 두려워해도 된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거기다 플러스 이념과 체제까지 같으면 더욱더 더 좋고. 그러나 중국은 어떤 국가 이성, 국가 어떤 면목, 이게 우리나라가 너무나 차이가 나버린 그런 상황이다. 그럼 이제 그 목표가 과연 뭐냐.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이 이제 중국몽을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으로 그 흥공, 그러니까 국가를 부흥시키겠다는 거예요. 국가를 부흥시키겠다는 그 목표란 것이 바로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문화대혁명 시대 때 우리 인민공사를 할 때 마오쩌둥이 어떤 얘기냐면 그때 제1국가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그 미국하고 대척점에서 있는 나라가 소련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이야기는 못하고 그때 제2국가가 영국이었거든요. 영국을 따라잡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제1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강군몽입니다. 군사적으로 계속 강하게 군사에게 뒷받침되지 않는 것은 힘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제 어떤 중화민족주의라는 것이 진짜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 있어요. 어제 세미나 때인가 뭐 했다면 그것이 바로 그렇게 쉽게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뭐냐면 대한민국 중국 대사관이면 당연히 한국이 사람들 쓰는 용어로서 이게 번역을 해야죠. 뭐 북한에서 공부한 사람이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싱하이밍 대사는 한국말 엄청 잘하는 사람입니다. 북한 용어인지 대한민국 용어인지 다 구별할 수 있어요. 그걸 안 했다는 것은 그게 오만한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특히 이제 또 시진핑에 들어와서 중국 행태가 많이 바뀌었던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올리기도 했지만은 전자 덩샤핑 중국에서 연수할 때부터 그때 제가 연수할 중국 덩샤핑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덩샤핑 그 책 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물론 그 사람도 공산주의자예요. 그러나 중국 자기 국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세계와 어떻게 화목하게 지낼 것인지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경제 같은 개혁개방 정책을 폈고 그리고 또 정치 시스템 잘 아시다시피 연임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권력 교체 시스템을 만들고 여러 가지 해가서 나름대로 이제 했고 세계사회, 국제사회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해주고 외교적으로는 이제 도강양의 정책을 펴고 그런데 시진핑에 들어와서 많이 그 하나하나가 다 깨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이 나라가 있지만 또 저는 지도자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중국에 비해서는 작지만 우리나라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인데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데 중국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공산당 이념 어떤 그런 그거 있지만은 그러나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 그래서 제가 시진핑이 지도자가 되면서 중국의 국가 이성도 완전히 많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봐야 된다. 그러니까 공산당이란 그런 측면과 그다음에 또 중국 지도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두 가지를 많이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우리가 나름대로 잘 판단하고 그걸 또 잘 외교를 한다든가 경제 정책을 한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몫이고 미국이 해주고 중국이 해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잘해야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토론은 이제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오늘 저희 중국자본시장연구회가
14년 차를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내일은 한중수교 30주년이기도 하죠. 30년 동안 한국과 중국이 수교 이래로 정말로 긴밀한 관계를 이끌어왔고, 또 대한민국의 성장에도 중국이 사실 기여한 바가 컸고, 또 중국의 불기에도 대한민국이 기여한 바가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교 이래로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가장 첨예한 갈등 관계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 중국자본시장연구회가 14년 동안 중국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고 또 중국에서 근무하고 공부했던 그러한 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경 대표님도 말씀 주셨듯이 이 성실의 열쇠로 새로운 어떤 문을 연다는 것은 결국은 민간의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 외교, 통상 이런 분야에 있어서 외교관들의 역할,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민간에서 어떻게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냐, 또 어떻게 그런 기회를 새로 발굴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또 민간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56차 중국 자본시장 연구회 아침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